네, 범보수 진영 내 후보들의 경선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막판 변수로 제3지대와의 후보 단일화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단일화가 될 경우의 파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결국은 20, 30대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연대를 하는데 뭐 단순하게 누가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대를 통해서 20, 30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그 싸움인 거죠. 근데 지난 2022년에 이준석 당시에 뭐 대표가 세대 갈라치기란 말을 쓰고 세대 포일원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20, 30대 남자들의 표를 얻어서 승리한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좀 보는데요. 지금도 중도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걸 아주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의 중도라는 거는 결국은 결정하지 못한 계층입니다. 언디사이드 보터인데 20, 30대의 중도 비율이 5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잡으라는 얘기는 20, 30대를 잡는 것이고 20, 30대의 우호적인 세력과 어떻게든 간에 연대를 하는 후보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20, 30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히 특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뭐 거의 여성 정책이라는 거는 뭐 없었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특히 저는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은 30대 여성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떤 세력과의 연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면 연대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김문수는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고요. 그다음 이준석은 탄핵에 아주 명확하게 찬성을 했던 굉장히 강렬한 목소리를 했거든요. 이게 좀 이준석이 지금 갖고 있는 상징 자본이고 정치적 자산입니다. 이게 부딪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준석이 김문수랑 단일화를 하는 순간에 이준석이 갖고 있는 정치 자산을 다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이준석 같은 경우 끝까지 남아서 왜냐하면 보수층이지만 탄핵에는 찬성했던 세력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찍을 대안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걸 자신의 정적 지분으로 챙기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라든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하잖아요. 태도가 약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약간 매운맛이 아니라 순한 맛이거든요. 그다음에 홍준표하고 이준석 후보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분도 두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단일화 논의가 될 수가 있고 이 단일화 논의는 뭐랑 연결되냐면 합당 논의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거기 적자고 대표인데 내가 부당하게 쫓겨났다. 너희들이 유감만 표시해주면 내가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그 다음 세대 노릇을 하겠다라는 이런 식의 그 합의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사실 합당 논의 수준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선명하게 겹쳐요. 이게 탄핵에 둘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갖는 몫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더욱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단일화 논의가 물살을 탈 거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와는 스탠스가 너무나 겹치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 교수님, 한국 정치에서는 가장 이질적인 세력과의 연대가 결국은 승리를 가져온다는 법칙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준석하고 김문수랑 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저렇게 이질적인 세력들이 가져 명분은 그거죠.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고 그 당신이 다음에는 결국은 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후보한테 뭐 40대 총리를 하시고 얼마든지 정치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날로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그날로 죽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 의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로 죽는 겁니다. 물론 온갖 가능성이 다 있죠. 뭐 내가 가다가 갑자기 별똥별 날아온 별똥별에 그냥 오늘 그냥 객살 가능성도 있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보수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좀 보고 계신 거고 후배들은 다 각자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 게임 이론에 따라 계산하자라고 한다면 이 김문수하고 이준석하고 하는 건 김문수한테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준석한테는 이게 사실 정치인들의 약속이다라는 건 뭡니까? 이거 그 약속어음 지켜주지도 않은 약속어음이고 그걸만 믿고 자기가 갖고 있는 현찰 이 정적 자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저는 진 교수님 시각과 좀 다른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이분이 노동운동 출신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소박하다든가 뭐 이렇게 인성면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다른 후보들과 여러 가지 이제 저 합종 연행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진 교수님이 유독 김문수 후보는 안 할 거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연대의 어떤 매력이라든가 또 확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우리 당내 구심을 잡으면서 중도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후보들과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김문수 후보가 왜 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왜 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에서 뻣뻣하게 버텼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장관들 다 와서 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계엄은 잘못됐고 거기서 우리가 그걸 계엄을 실시되는 걸 막지 못한 책임 그걸 갖다가 통감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고개 뻣뻣이 들고 버틴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받아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첫 명제부터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했던 분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단일을 한다고 그러면 원래 보수였던 세력이 다시 결집하는 정도 효과인 것이지 그 플러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데 보수의 분열은 막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저는 이건 사실 되게 충분 조건이거든요. 필요한 거예요. 전제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하면 무조건 선거를 승리하나? 저는 그거부터가 약간 회의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원자가 없는 분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됐고 거기에 또 안철수라고 하는 중도 진영에게 소구력이 있는 분과 단일화 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총괄선거본부장을 했는데 저희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기 위해서 무진의 애를 썼어요. 이분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가가 그때 소위 말하면 1% 차이로 막 그 경쟁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였거든요. 단독으로 나왔으면 5%에 6% 득표력을 갖고 계신 분. 근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새벽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해서 단일화가 됐죠. 그때 제가 되게 암담했습니다. 야, 이 막판에 이 며칠 남겨놓고 이 변수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3% 차이로 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이 세력이 아닌 분과 연합을 해도 0.73%로 이겼던 정당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기반,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태의 정치도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자기신들이 쫓아냈던 구 대표를 합류시키는 것만으로 선거의 승리가 담보된다는 명제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안철수 의원하고 같은 상임위하면서 대화를 해봤거든요. 아니 도대체 단일화를 해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놓고 당신이 얻은 이익이 뭐요? 당대표를 시켜줬습니까? 총리를 시켜줬습니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을 내각을 시켜줬습니까? 철저히 배제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은 그렇게 당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준석 의원에게 국민의힘 그 후보가 줄 수 있는 이 정책 이익이 뭘까요? 다음 대통령을 약속할 수 있나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이익을 쉐어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근데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효과 같은 그런 효과가 과연 더 있을 거냐, 플러스 효과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게 막판에 변수는 될 텐데 이 대선판의 가장 큰 결정하는 변수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본선 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국힘 후보가 붙었을 때 막판에 여론조사가 박빙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준석 쪽하고도 연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연대를 충분히 저는 물밑대화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구도의 문제가 더 중요하지 중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의 문제는 제일 마지막 아주 근소한 차 1, 2% 다툴 때에 이 중도가 어디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커지지. 사실은 이 구도에 있어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거의 9%, 7% 지지율을 얻잖아요. 3자 구도에서. 굉장히 많이 얻는 겁니다. 적어도 2022년 안철수 후보보다 높게 받는 거예요. 당시 안철수 후보는 6%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지율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 선거의 키맨이 의외로 중도가 아니고 이준석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몇 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법칙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시대정신의 법칙입니다. 이 시대정신이 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나중에는 연대의 법칙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건 연대 대상이 없다. 저하고 뭐 특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변수를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앞서는 후보가 방심해도 안 되고 뒤처진 후보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지금의 쟁점은 뭐냐면 중도 표심에 대한 분석이 지금 유효하냐에 대해서 중도 표심을 분석하는 건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 양당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중도 표심 후보들의 성향들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17년 탄핵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절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후보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홍준표 지사가 당시에 경남지사 그만두고 나오면서 사실상 뭐 유일무이하게 나갔는데 그때 다 분열돼 있었거든요. 또 탄핵 찬성 반대 여론도 지금과 완전히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뭐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었고 지금 탄핵 반대 여론으로 거의 국론 분열을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해서 저희들은 힘을 합치고 굉장히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가 우리 경선의 그 분위기, 그 경선의 다이내믹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 생각입니다.